저는 2주택이 되는 걸 권해요. 얘가 3억이었는데 5억이 됐어. 와. 다양합니다. 조건들이 예, 컨디션이 그렇죠. 집 보유하고 있는 컨디션이 다 다르고요. 예. 채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현금 보유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예.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지금 뭘 해야 될까요? 해야 되냐 이거죠. 좀 쉬시지. 그래도 좀 해야 되겠죠. 뭐 할 것들은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선 제일 좋은 게 재개발 입주권이에요. 다주택자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일 무난한 게 재개발 구역에 허가난, 관천한, 관리처분인가난 입주권이 가장 지금 딱 틈새죠. 완전하게.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냥 보호막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 지금 뭐 별로 얘기 나오는 게 없고 하니까는 별로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괜찮고요. 일단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이제 뭐 또 흔히 얘기하는 뭐 비조정 지역의 분양권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이런 거는 아주 제한적이고 일단 비조정이라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비조정이라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또 묶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가능성 있는 거는 그런 게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파텔도 조금 지금은 승산이 있어 보여요. 아파텔도 지금은 그러니까 아파텔이라고 말하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사이즈가 커야 되거든요. 작은 건 안 되고요. 작은데 오피스텔 같은 건 안 되고 그건 오히려 지금 막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데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텔 좀 사이즈가 큰 거 그러니까는 뭐 전용 84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승산이 있어 보여요. 이제 워낙 규제를 하고 반사 이득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뭐 취득세까지 너무 올려버리는 바람에 4.6%가 뭐 이제 아주 귀엽게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옛날엔 4.6%를 하면 뭐 이랬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텔이 일단은 조금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아파텔을 한번 좀 관심 깊게 보실 만한 때다. 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뭐 지금 뭐 매스컴에서 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준시가 1억이야. 그건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불안해요. 사실 저는 입장이. 왜냐하면 지금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알았어요. 매스컴이. 되게 빨리 알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빨리 모르는데 굉장히 빨리 알더라고요. 알아가지고 자꾸 때려서 정부가 그냥 규제를 그냥 하루아침에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기준시가 1억 그거 안 해줄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산 사람은 1.1% 살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이제 매도가 안 되고 가격이 안 올라가죠.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리스크를 커버해야 되냐면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 돈이 묶여도 괜찮은 정도의 자금을 넣는다. 이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묶이면 묶이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물론 이제 이따가 시장 경기만 죽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요. 왜냐하면 또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싸 보이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묶일 건 각오는 해라. 그리고 묶여도 내가 괜찮은 정도의 자금. 그러니까 무슨 뭐 대출 받아가지고 막 거기다 집어넣고 막 얼마 금방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 정도 자금이 있는 사람만 하고 뭐 묶기만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주택자인데 2주택으로 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가구 1주택일 텐데 이제 다주택자가 되냐 마냐 이제 투자용으로 하나 더 사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진심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걱정돼서. 아니 항상 이 정부가 이제 뭐 무슨 일 일어나잖아요. 무슨 일, 그러니까 뭐 이제 이미 그런 PD수첩 사건 아시죠? PD수첩에서 한번 때려가지고 또 이제 희생양 만들게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너희들 때문이야, 뭐 이렇게 또 희생양 만들게 하잖아요. 그런 희생양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 PD수첩 나와가지고 저 세무조사 받았잖아요. 진짜요? 그럼요. 다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다 대비하고 그런 뭐 탈세류나 뭐 이런 뭐 부정 거래나 뭐 명의를 빌리거나 뭐 다운 이런 건 일체 안 해요. 절대 안 하는데
그래도 아이가 그 세무조사 받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아이가 세무조사 받으면 엄청 괴롭습니다. 아이가. 네. 기분이 아주 거지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만 거지 같은 게 아니라요. 예. 아 정말로 많이 괴롭혀요. 어마어마. 거의 한 달은 아무 일도 못 해요. 예. 그럴 정도로 계속 자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런데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뭐 일단 저는 투자로 생각한다면 저는 2주택이 되는 걸 권해요. 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냥 1주택 비과세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비과세 조건을 만들고 이 나머지 하나는 파는 거죠. 때가 돼가지고 팔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얘는 그냥 계속 알짜로 보유하고 있든 아니면 내가 거주를 하고 있든 그냥 하는 거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을 한 종부세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부세에 큰 부담이 안 되면 안 되는 범위까지는 아니면 조금 부담이 돼도 그래도 아이가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게 낫다. 재개발 쪽은 아무튼 그렇죠. 찬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뭐 원래 사실은 이제 재개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투자하기 참 좋은 대상이에요. 지금 또.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가치만큼 할인돼 있잖아요. 대부분. 예,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하기가 사실 용이하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물론 그래서 초과 이득을 달성하긴 또 없어지기도 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알게 됐거든요. 네. 재개발로 해서 돈벌이가 된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뭐 매도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가격에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초과 이득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졌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안전하게 이득을 적절한 이득을 달성하기에는 좋은 대상이죠. 근데 그게 분양권이랑 틀린 게 분양권은 워낙 적은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주변가가 10억인데 분양을 10억 했다. 그래도 이거는 얘가 얘보다 더 나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기가 일단 아이가 이성적으로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얘가 세월이 지나면서 새 아파트 가치도 붙고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재개발은 아예 주변이 시세가 10억이다 하면은 9억, 8억에 형성돼 있으니까 시세 자체가 2억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재개발은 사실은 안전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이제 사업이 늦어지고 뭐 이런 게 리스크지만은 실제로 뭐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에는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 저평가된 지역, 저평가 아파트를 예.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찾아나가면 좋을까요? 가치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가치를 분석을 해야 되는 가치 분석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암만 해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보면 막 가치 분석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어떨 때 보면 막 깜짝깜짝 놀라게 가치 분석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수학적인 모델들을 사용해가지고 막 이제 뭐 분석을 해놓으신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석들이 참 잘 안 맞는 분석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분석 자체는 참 대단하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보는 그런 분석으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분석을 조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일단 사례를 자꾸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무래도 얘가 이랬는데 이렇게 올랐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얘가 이랬는데 이렇게 올랐다라고 올랐다라는 거에만 관심 갖죠. 네. 얘가 3억이었는데 5억이 됐어. 와, 이것만 관심을 가져요. 왜 올랐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고민해 보려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은 이제 오를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좀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래도 뭐 제가 또 이렇게 유명 TV에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팁을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치를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수요가 진짜 중요하고요. 예, 수요 공급을 보는 게 일단 중요해요. 예, 수요 공급. 그런데 이제 꼭 거기에 이제 지역에 얼마나 물량이 나오느냐 뭐 꼭 이것만이 아니라 가장 상식에 근거하는 건데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 좋은 거에 살고 싶어 해요. 다 이주 수요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람이 몰리려고 하는 거 서울이 또 너무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의 변화를 일단 잘 민감하게 좀 보려고 수요를 그러니까 수요를 분석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요를 분석하는 것과 공급, 여기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공급을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에 좀 더 초점,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는 것보다도 일단은 수요 공급을 분석하려고 하는 측면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역시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약간 상대적인 게 역시 많아요. 그래서 강남이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역시.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강남 대비
여기는 얼마? 그럼 강남 대비 내가 원하는 데를 바로 보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 어느 정도 얘가 쌓여야지 맞는 건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에서 이제 차츰차츰 내려오는 거죠. 강남이 얼마인데 수도권은 얼마. 수도권은 얼마인데 얘는 얼마. 얘는 대비해서 얼마인데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애는 얘는 얼마. 이렇게 봐야죠. 그렇게 보면은 이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뭐 이런 게 보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거죠.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제가 2018년 말 정도부터 대전을 제가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예. 근데 대전을 쉽게 보면은 그냥 광역시 다 올랐는데 대전만 안 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비교가 너무 분명하게 되잖아요. 광역시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아니 왜 대전만, 그러니까 일단 대전이 안 오르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하고, 안 오르는 이유는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수요, 이제 세종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영향이죠. 대구보다는 이제 대전이 이제 인구가 좀 적긴 한데, 광주랑은 대전이랑 인구가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거의 광주의 반값이에요, 대전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대전이 이런 수요 공급의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최소한 광주만큼은 가는 게 이게 상식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비교 분석법, 이런 게 시장에서는 좀 잘 맞죠. 아무래도. 절대적인 가치를 분석하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초보자거나 이제 부동산 공부를 잘 많이 못한 사람 뭐랑 비교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광역시는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그렇지 않은 거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얘를 뭐랑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좀 잘 감이 안 오는 거죠. 근데 하여간 원칙은 이런 원칙으로 분석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인천광역시가 올라갈 차례인가요? 아니 인천은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올라갈 차례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말이 되겠죠. 예, 근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져요. 예. 인천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올라가다가 신나게 이제 올라갈 채비였다가 규제 한번 맞고 그렇죠. 잠깐 주춤했다가 딴 데 돌고 다시 또 이제 인천 들어가는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 약간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는 조금 늦긴 늦죠, 인천이. 근데 이제 아직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광주가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는데요. 네, 광주도 들썩들썩했어요. 네. 네, 광주 재개발 같은 게 또 엄청 올랐고요. 네. 한참 조용하다가 요 근래에 많이 올랐어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다가 이제 또 조금 잠깐 이제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죠. 광역시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평균 정도 상승?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주식에 비유하자면 그냥 삼성전자 같은, 뭐 이제 강남도 삼성전자라고 하면 광역시 지표도 이제는 저평가된 데는 거의 없고요. 울산이 이번에 이제 조정지역 됐잖아요. 울산이 조정지역 그동안 이제 많이 저평가돼 있었는데 너무 빨리 급등을 하고 조정지역이 돼버려가지고 뭐 여지는 별로 안 남았다고는 보이는데 비슷한 수준이 돼버렸죠, 이제. 근데 이런 광역시들은 다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딱 시장의 평균 움직임만큼만 가는 거죠. 이렇게 보여져요. 다 묶였죠, 다 묶였어요. 다 묶였죠. 울산까지 묶여서 다 묶였죠. 그 광역시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어디를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파트는 얘기 안 할 거니까 저희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광역시 중에서는 아직은 대전이 싸다고 봐요. 그렇게 올랐지만. 그렇죠. 대전이 싸죠, 그래도. 그리고 대전은 또 호재도 강력하게 있잖아요. 어쨌든 세종시의 그런 후광 효과도 있고, 그리고 뭐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아직도 대전 어차피 묶인 상황이니까, 어차피 묶인 상황에서는 대전이 좀 더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여져요.